제로아워까지 60분 다른 밤과 다를 게 없어.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4호기 제어실에서는 기계가 윙윙거리고 불빛이 깜빡이며 다이얼과 계기판이 원자로 내부의 압력과 온도를 모니터링하면서 방위생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25세 러니드 톱투노프가 오늘 밤 수석 제어 엔지니어입니다. 그는 이 역할을 맡은 지 2달밖에 되지 않았고 지금은 전날 미뤄졌던 안전 테스트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목표는 원자로 터빈의 심각한 고장이 나도 워터펌프가 계속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러니드 톱투노프는 신중히 원자로 출력을 낮추기 시작합니다. 톱투노프의 시선은 원자로 출력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의 옆에는 교대반장 알렉산드르 아키모프와 발전소 부수석 엔지니어 아나톨리 갸틀로프가 서 있습니다. 남자들은 평소와 같은 절차를 밟으며 움직입니다. 모든 것이 일상적으로 느껴지고 모든 것이 안전하게 느껴집니다. 내부의 작업자들은 국가의 전력을 공급하는 특별한 전문가 집단에 속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느낌은 0점까지 55분도 가지 못합니다. 방 안의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출력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고 원자로가 매뉴얼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노심 내부에서는 크세논 가스가 쌓이고 있는데 이 가스는 스펀지처럼 작용해서 핵 반응을 유지시키는 작은 입자들을 흡수합니다. 크세논이 많아지면 원자로 출력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아키모프는 디아틀로프에게 중단 후 가스가 사라질 때까지 기다리자고 하지만 디아틀로프는 이를 무시합니다. 그는 톱투노프에게 소리치며 상사의 압박 속에 실험 준비를 명령합니다. 결국 톱투노프가 굴복하고 이 결정이 역사를 바꿉니다. 제로아워까지 52분 남았을 때 경보음이 제어실을 가득 메웁니다. 출력이 안전 한계치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톱투노프는 최대한 빠르게 스위치를 조작합니다. 원자로를 다시 안정적인 수준으로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뿐입니다. 제어봉을 빼내야 합니다. 반응을 다시 끌어올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지만 동시에 매우 위험합니다. 제로아워까지 50분 남았습니다. 톱투노프가 제어봉을 제거합니다. 모니터에는 출력이 천천히 다시 올라가기 시작하는 것이 보이지만 여전히 시험 계획에서 요구하는 수준에는 한참 못 미칩니다. 디아틀로프는 말합니다. 충분하다. 1매일 떨어진 프리피아트 마을에는 49,360명의 사람들이 깊이 잠들어 있습니다. 그들에게 닥칠 재앙에 대해 아무것도 모릅니다. 제로아워까지 45분 남았습니다. 톱투노프가 원자로를 로컬 제어에서 자동 제어로 전환하려고 시도하자 출력이 단순히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멈춥니다. 디지털 디스플레이가 깜빡이고 숫자들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원자로는 거의 정지 상태에 가깝고 원자로 중심부는 크세논으로 막혀 있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에는 크세논이 붕괴될 때까지 원자로를 24시간 동안 정지시켜야 합니다. 하지만 오늘 밤 갸틀로프는 기다릴 수 없습니다. 실험이 성공하면 수석 엔지니어로 승진하고 급여도 오릅니다. 그는 원자로 하부에서 열이 센서 감지 속도보다 빠르게 쌓이는 걸 모릅니다. 제로아워까지 30분 남았습니다. 원자로 용기 내부 1000톤짜리 강철 덮개 아래에서 우라늄 연료봉이 이제 노출되어 있습니다. 수위가 심하게 요동치고 연료봉은 점점 더 뜨거워지며 붉게 빛나기 시작합니다. 냉각수가 따라잡지 못하자 콘크리트 바닥이 진동하기 시작합니다. 제어실로 돌아온 디아틀로프는 출력이 다시 올라간 것에 만족하지만 그가 모르는 사실은 이제 4호 원자로가 폭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폭발을 앞둔 시한폭탄이죠. 제로아워까지 22분 시각은 오전 1시 1분입니다. 출력을 유지하려는 급박함 속에서 아키모프와 톱투노프는 자신들이 가진 마지막 제어력마저도 모르게 소진을 해버립니다. 규정상 원자로 내부에 최소한의 제어봉이 남아 브레이크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컴퓨터 화면에는 경고가 깜빡이고 남은 제어봉은 이제 18개 뿐이라 매우 위험한 상황입니다. 한 번의 잘못된 조작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몇 분 후 아키모프는 2개의 주 순환 펌프 추가 가동을 지시합니다. 더 많은 물은 더 많은 냉각을 뜻하지만 그 결과는 악몽과 같습니다. 대량의 찬물이 원자로에 들어오면 증기 압력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디아틀로프는 남자들에게 자동 정지 신호가 울려 퍼지는 것을 무시하고 우회하라고 명령합니다. 낮은 수위 때문에 발전소 전체의 안전이 이제 위태로운 상태에 놓였습니다. 제로아워까지 20분 남았습니다. 원자로는 물이 꼭 필요합니다. 물이 적으면 노심이 과열되고 많으면 터빈에 급격히 유입돼 블레이드가 파손될 수 있습니다. 섬세한 균형이 요구됩니다. 제어실에서는 낮은 수위 경보가 울리고 있지만 수석 제어 엔지니어 보리스 스톨야르추크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숫자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발전소는 연간 생산 목표를 달성해야 합니다. 그것이 임무이고 그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0점까지 15분 남았습니다. 노심 내부에서는 대부분의 제어봉이 뽑힌 채로 무서운 연쇄 반응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원자로의 바닥은 초고온 지대로 변했고 온도는 화씨 1300도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냉각수에는 증기 방울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대부분 원자로에서는 증기 방울이 반응을 늦추지만 체르노빌 원자로는 반대로 반응을 가속시킵니다. 이는 엔지니어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치명적 설계 결함입니다. 1960년대 비용 절감 결정으로 설계된 이 원자로 바닥에 에너지가 축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어실에 있는 남자들은 자신들이 되돌릴 수 없는 지점을 불과 몇 분 앞두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0점까지 5분 남았습니다. 제어실은 시험을 시작할 준비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알렉산드르 아키모프와 러니드 톱트노프는 함께 스위치를 조작하고 다이얼을 돌리며 조용히 악몽의 무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비상 노심 냉각 시스템을 우회하고 저출력 보호 잠금 장치를 해제했습니다. 모스크바가 요구하는 데이터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들은 통제 중이라 생각하지만 착각입니다. 터빈홀에서 사샤 예부첸코는 기계를 점검하며 건물 깊숙이 들어가 재앙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의 머리 위 높은 곳에서 당직 반장 발레리 페르보셴코가 계단을 올라 원자로 홀로 향합니다. 그는 자신이 무엇을 마주하게 될지 전혀 모릅니다. 제로 아워까지 1분 실험이 시작되고 8번 터빈의 증기 밸브가 닫힙니다. 거대한 기계가 서서히 멈추기 시작합니다. 제어실에서 남자들은 계기판을 응시합니다. 이것이 그들의 좁은 기회, 그들이 기다려온 순간입니다. 그들은 터빈의 관성에 의존하며 디젤 발전기가 가동될 때까지 냉각 펌프가 계속 작동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펌프가 느려지면서 원자로를 통과하는 물의 양이 줄어듭니다. 남아있는 물은 격렬하게 끓기 시작합니다. 증기 방울이 노심 바닥에서 생겨납니다. 각 증기 방울은 작은 재앙의 씨앗입니다. 원자로는 이제 치명적인 피드백 루프에 갇혀 있습니다. 증기가 많아질수록 반응성과 열이 증가하고 열이 많아질수록 증기가 더 생성됩니다. 제어실에선 계기가 깜빡이며 상황을 알립니다. 운영자들은 화면에 표시되는 숫자를 보고 싶지 않습니다. 숫자들이 점점 더 빠르게 오르기 시작하더니 0시까지 20초를 남기고 급격히 치솟습니다. 아키모프는 출력이 너무 빠르게 안전 한계를 넘는 것을 목격합니다. 그는 당황하지 않고 훈련대로 행동합니다. 비상정지 5 버튼 2 눌리고 원자로 비상보호 시스템이 작동합니다. 이것이 비상정지, 즉 스크랩 명령입니다. 이 버튼은 실험 종료와 원자로 정지를 위한 것이지만 오늘 밤엔 오히려 반대가 벌어집니다. 제어본기 내려가면 흑연팁이 먼저 원자로 심지에 닿고 흑연은 아주 짧게 반응을 늦추는 대신 오히려 가속시킵니다. 비상정지 5 버튼은 일종의 기폭제 역할을 합니다. 원자로의 출력이 원자로 건물이 감당할 수 있는 한계를 훨씬 넘어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발레리 페로보셴코는 원자로를 밀폐한 거대한 강철 덮개를 바라봅니다. 곧 연료 캡이 움직이고 원자로에서 굉음이 납니다. 발레리는 이유를 생각하지 않고 곧바로 달립니다. 바로 그 순간입니다. 제어실이 거대한 폭발로 흔들리고 사람들이 바닥에 쓰러집니다. 건물 신음소리와 함께 천장에서 먼지가 떨어지지만 모두 움직이지 못합니다. 두 번째 폭발이 발전소를 관통합니다. 이는 10톤 트리니트로톨루엔 폭발과 맞먹는 위력입니다. 그 힘은 너무나도 강력합니다. 그 폭발은 건물의 지붕을 완전히 뜯어내어 지붕을 거의 30m 높이까지 공중으로 날려보낸 뒤 다시 떨어져 노출된 원자로 심지 위로 추락하게 만듭니다. 제어실은 갑자기 하얀 먼지와 새어나오는 증기의 비명소리로 가득 찹니다. 천장 패널이 무너져 내리며 무거운 잔해가 남자들 위로 쏟아지고 방사능이 공기를 가르며 이상한 금속 맛이 입안 가득 번집니다. 제로 아워 1분 후 6톤의 핵연료가 밤하늘로 폭발해 날아갔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제어실의 짙은 먼지를 가릅니다. 알렉산드르 아키모프는 원자로가 괜찮고 폭발이 단순한 가스 폭발이었다고 믿으려 합니다. 그러나 계기판은 이미 모두 꺼져 있습니다. 계기 바늘이 최고점이나 0에 멈춰 있습니다. 한 작업자가 터빈 구멍에서 뛰어들며 불이 났다고 외칩니다. 아키모프는 소방서 등 책임자들에게 알리고 발전소 안정화를 위한 비상 절차를 시작합니다. 이제 시간과의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제로 아워 5분 후 갸틀로프가 처음으로 복도로 비틀거리며 나옵니다. 그는 그 참상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의 앞에 코어 조각들이 어둠 속에 빛나며 흩어져 있습니다. 아키모프는 제어실에서 내부 전화를 시도하지만 소리가 없고 전화선이 모두 끊겼습니다. 그는 사람들을 직접 보내서 발전소 내에서 연락을 취해야 합니다. 그 흐름에 뒤덮인 사샤 옙셴코가 갸틀로프를 찾아와 지붕이 사라졌다고 소리칩니다. 하지만 갸틀로프는 그를 무시하고 소리칩니다. 냉각 펌프에 가기 위해 아키모프는 주니어 엔지니어들을 수동 제봉 조작대로 보냅니다. 그는 원자로가 사라진 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남자들은 칠흑같이 어두운 복도 미로로 들어섭니다. 그곳 공기는 뜨거운 증기와 방사성 먼지가 뒤섞인 두꺼운 금속성 수프와 같습니다. 그들은 무릎까지 오는 물을 헤치고 뒤틀린 강철빔을 넘습니다. 원자로 홀에 도착하자 지붕이 사라진 엄청난 현실이 그들을 덮칩니다. 그들 위로는 밤하늘이 맑고 별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산산조각난 원자로에서는 보랏빛 푸른빛의 빛기둥이 반짝이며 솟아오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소방관들이 발전소에 도착합니다. 그들은 방사능 보호복이 없고 캔버스 코트와 장갑, 헬멧만 착용하고 있습니다. 그들 앞에는 검은 자갈이 땅에 흩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무 생각 없이 그것을 발로 차며 옆으로 치웁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평범한 옥상 화재에 진입하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아직 아무도 깨닫지 못하지만 그들은 이미 죽어가고 있습니다. 제로 아워 10분 후입니다. 제어실 안에서 아키모프는 여전히 산산조각난 원자로에 물을 계속 주입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와 톱투노프는 그 자리에서 방사성 먼지를 들이마십니다. 그들은 피부에 물집이 생기고 어두워지는 등 방사능 피폭 증상이 시작된 것도 모릅니다. 운전원들은 통제할 수 없이 구토를 시작하고 머리가 지끈거리고 두개골 안에서 압력이 차오릅니다. 디아틀로프는 여전히 진실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며 건물 밖으로 날아가 버린 노심 조각들을 밟으며 발전소 안을 돌아다닙니다. 아키모프는 이미 멈춘 시스템에 억지로 물을 넣으려 급수 펌프를 요청합니다. 누군가 수소 문제를 알아차리고 절차에 따라 배출을 시작하며 두 번째 재앙을 막기 위해 모든 것을 정리합니다. 프리피아트 주민들은 1마일 거리에서 들려오는 사이렌 소리에 잠에서 깨고 발코니에서 사호 원자로 위에 퍼지는 파란색, 초록색, 보라색 무지갯빛을 지켜봅니다. 이 기이한 아름다움에 넋을 잃은 그들은 이미 보이지 않는 치명적 먼지가 거리 위로 내려온 것을 모릅니다. 제로 아워 20분 후입니다. 아키모프는 제어실에서 상세게 원자로가 정상이라고 보고합니다. 그 한마디 거짓말로 5만 명이 하루 넘게 위험 지역에 갇혔고 방에 있던 엔지니어들의 운명도 이미 결정됐습니다. 아키모프와 톱투노프는 계속해서 싸우며 필사적으로 코어에 물을 주입하려고 하지만 파이프가 여러 군데에서 파열된 사실을 모릅니다. 물은 결코 원자로에 도달하지 않습니다. 대신 물은 발전소의 하부로 범람하여 닿는 모든 것을 방사능에 오염시킵니다. 아나톨리 디아틀로프는 터빈 홀로 달려가 마침내 직접 피해 상황을 목격합니다. 흑연 조각들이 검은 자갈처럼 바닥에 흩어져 있고 각각의 블록은 치명적인 방사선을 내뿜고 있습니다. 그는 제어실로 돌아와서 원자로가 아직 온전하다고 기록장에 적습니다. 아키모프는 진실을 깨닫습니다. 그는 부서진 벽 너머로 건물의 거대한 구멍에서 피어오르는 연기를 바라봅니다. 그는 순수한 공포의 표정으로 토프투노프를 바라봅니다. 그는 조용히 우리가 제대로 했다고 말하며 손을 내려다보고 그들이 집에 돌아가지 못함을 압니다. 제로아워 60분 후 화재와 비상 등이 혼란의 전모를 드러냅니다. 원자로 건물은 속이 빈 뒤틀린 금속과 연기의 껍데기일 뿐입니다. 제어실에 있는 남자들은 이제 너무 아파서 거의 서 있을 수도 없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보호할 적절한 장비도 없는 의사들에 의해 들것에 실려 나갑니다. 사샤 유부첸코는 아직 현장에 남아 다리에 힘이 풀린 동료를 옮기는 것을 돕습니다. 공기는 이제 피맛이 나고 금속성에 걸쭉합니다. 아래에서는 원자로 잔해가 부글거리며 슉슉 소리를 내고 녹은 연료가 콘크리트를 파먹고 있습니다. 벌써 2시간째 거리입니다. 이메일 떨어진 곳에서 발전소장 빅토르 브류카노프는 급히 잠에서 깨어 발전소에 도착하지만 자신의 눈을 믿지 못합니다. 지하 안전실에서 브류카노프는 말도 안 되는 보고서를 읽습니다. 불가능한 숫자들입니다. 그는 디아틀로프의 설명을 듣지만 여전히 원자로 파괴를 믿지 않습니다. 브류카노프는 작업자들에게 방사능 수치를 확인하라고 하지만 그들의 장비로는 높은 수치를 측정할 수 없습니다. 바늘이 최고치를 찍자 그는 기계가 고장났다고 무시합니다. 부수석 엔지니어 니콜라이 포맨이 브류카노프와 함께 벙커에 합류합니다. 청사진과 도면을 보며 그들은 더 많은 물을 퍼올리라고 지시합니다. 모스크바에 전화한 브류카노프는 이를 작은 사고라 설명합니다. 그는 불길이 통제되고 원자로가 안전하다고 약속합니다. 한편 디아틀로프는 엔지니어들과 계기판 수치로 언쟁하다 결국 적어도 자신에게는 이미 너무 늦었다는 걸 인정합니다. 겉으로 그는 소리치며 명령하고 목소리가 갈라집니다. 아키모프와 톱투노프는 구급차로 옮겨지고 몸은 고통에 떱니다. 아키모프는 나가는 길에 운전색의 지시를 속삭이며 이미 망가진 원자로를 여전히 구하려고 했습니다. 해가 떠오르면서 거대한 연기와 방사성 잔해 구름이 발전소 위를 뒤덮고 거의 3마일 높이까지 하늘로 치솟습니다. 제로아워 6시간 뒤 헬리콥터가 모래와 점토 자루를 투하합니다. 조종사들은 목숨을 걸고 임무를 수행합니다. 헬리콥터가 지나갈 때마다 노심의 열기로 자재가 녹지만 그로 인해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첫 정화 작업자들은 도구를 들고 도착하지만 자신들이 위험한 임무를 시작했다는 것을 모릅니다. 프리피아트는 조용히 방사능 먼지로 뒤덮입니다. 아이들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먼지 속에서 놀고 어머니들은 밖에 빨래를 널고 저는 방사능을 흡수합니다. 방사능 학교가 평소처럼 문을 열고 방사능은 바깥으로 퍼져나가며 인근 마을에 내려앉습니다. 제로아워 12시간 후 하늘은 연기로 노랗게 변합니다. 더 많은 헬리콥터가 긴급 대응에 합류하여 방사능을 억누르기 위해 필사적으로 화학약품을 투하합니다. 발전소 국장 빅토르 브류아노프는 사람들을 대피시키라는 명령서에 서명하지만 지연 때문에 경고가 퍼지지 않습니다. 관계자들은 독보다도 공황을 더 두려워합니다.
위성들이 화재를 포착해 서방의 상황을 알립니다. 24시간째 불길은 대부분 잡혔지만 원자로 핵은 여전히 끓고 있습니다. 지하버스들이 프리피아트에 도착하고 확성기를 통해 대피가 발표됩니다. 사람들은 단 3일만 떠나 있을 거라고 안내받습니다. 주민들은 몇 분 만에 짐을 싸 식사와 장난감을 남긴 채 문도 잠그지 않고 떠났습니다. 그들은 48시간째 집에 돌아오지 못합니다. 체르노빌 주변 지역은 군대의 통제 아래 유령 도시가 됩니다. 로봇들이 투입되지만 방사능에 의해 몇 분 만에 고장나 버립니다. 그래서 두꺼운 납 방호복을 입은 남자들이 대신했고 그들 역시 몇 분만 작업하고 곧 떠나야 했습니다. 원자로 아래서 팀들이 터널을 파고 콘크리트를 부어 녹은 핵심이 지하수에 닿지 않도록 했습니다. 병원에서는 최악의 단계가 시작됩니다. 피부가 벗겨지고 장기가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600마일 떨어진 스웨덴의 한 원자력 발전소에서는 갑작스러운 방사능 수치 상승이 감지됩니다. 바람은 이미 체르노빌의 낙진을 유럽 전역으로 실어 나르고 있습니다. 제로아워 72시간 후입니다. 국영TV는 체르노빌 사고를 인정하면서도 모든 것이 통제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발전소 상공에서 헬리콥터가 밤낮 없이 모래와 붕소를 투하합니다. 장비는 피폭으로 경고음을 냅니다. 제로아워 10일 후 5월 6일에 화재가 진압됩니다. 헬리콥터들은 5,500톤 이 넘는 모래, 점토, 납을 투하하여 연기가 나는 노심 위에 단단한 껍질을 형성했습니다. 배출량은 줄어들었지만 작은 누출은 계속해서 토양으로 스며듭니다. 정화 작업자들은 계속 현장에 머물며 생존을 위해 한 번에 몇 분씩만 작업합니다. 알렉산드르 아키모프는 폭발 15일 후 사망했고 온몸에 물집이 생기고 장기가 망가졌습니다. 러니드 톱투노프도 사흘 뒤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나톨리 디아틀로프는 초기 폭발에서 살아남았지만 평생 방사선 질병을 안고 살았습니다. 그는 이 재난에서의 역할로 인해 10년간의 노동수용소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는 1995년에 사망했으며 여전히 자신의 결정이 아니라 소련의 설계를 탓했습니다. 즉각적인 사망자는 31명이었습니다. 장기적으로 4,900명의 암 사망자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며 피해는 수천 년간 계속될 것입니다. 사샤 유브첸코의 나는 어떻게 체르노빌에서 살아남았는가를 확인하거나 이 영상을 클릭해 보세요.